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보복 공격과 관련해 즉각적인 강경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강력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사상자는 없었고 모든 장병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경제 제재를 선택하면서 일단 전면 충돌의 위기는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역시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라크 주둔 기지를 공격하면서 쓴 미사일이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추가 공격을 예고하긴 했지만 공격 지점이 미군 밀집 지역이 아니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려는 게 아니었고 공격 계획도 사실상 미국에 전달한 것 등도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탄 개발 과정의 개입 의혹과 채무 관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한국당은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호 책임을 다하지 않아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해경지휘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2명의 승진과 전보 인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조하던 대검 참모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부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도 전보됐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간부 인사에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인사의 반발에 윤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계속될 인사와 검찰 개혁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이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미사일 보복 공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보복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살인적인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일단 경제 제재를 선택한 건 지금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국무와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핵심 측근들이 도열한 가운데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군사력 사용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이란 긴장 국면에 단초가 된 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결정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군사 보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군의 사상자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죠. 네, 미군 사상자 여부와 피해 규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 초반에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그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자, 그런데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이란 내 52곳을 거론하면서 무차별 공습 계획과 막대한 타격을 예고했었잖아요. 고강도 응징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바꾼 배경,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만에 왜 입장을 바꿨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에서 답을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이란이 물러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이란이 이번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미군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고 애쓴 정황 등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란이 미군 피해가 적을 시간대와 지역을 택했다는 점, 특히 공격 계획을 사전에 이라크 총리 측에 알렸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의 공격 3시간 전에 대책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유엔 헌장에 따라 자위적 조치에 나선 것일 뿐 긴장 고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확전 자제 신호를 보낸 점도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그 때문일까요? 미국이나 이란 모두 현재로서는 전쟁을 피하고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핵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죠. And we must all work together toward making a deal with Iran that makes the world a safer and more peaceful pla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합의에 이를 경우 이란의 번창과 번영된 미래라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란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도 거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유화적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미국의 군사력도 과시했습니다. 이란이 더 나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압박과 경고도 병행한 것입니다. 이란도 추가 보복을 완전히 멈추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미 이란 양국이 일단 출구 찾기에 나선 모양새지만 변수는 많습니다. 긴장 국면에 전환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일러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 2곳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이후 닷새 만에 이루어진 보복이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전 발사된 미사일 파테 313은 속도가 매우 빨라서 미국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피해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실제로는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공격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하얀 섬광이 보이더니 굉음이 들립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공격한 건 현지 시간 8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 지난 3일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작전명은 숨진 사령관 이름을 딴 순교자 솔레이마니. 지대지 탄도미사일 최소 15발이 차례로 발사됐습니다. 전날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한 말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بزن در رو گذشته بزنید میخورید. 이란 현지 언론들은 미사일이 이라크와 가까운 동부 국경 지역 케르만샤에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기종은 처음으로 실전 발사된 파테 313과 기암 1입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파테 313은 속도가 매우 빨라 미국의 대공 방어망이 격추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격에서 이란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공격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는 미군 밀집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사일 공격 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란이 명분을 취하면서도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공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에는 현재 우리 국민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민들의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이란에는 우리 교민 290여 명이, 이라크에는 1,6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라크는 여행 금지 국가로 주로 기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아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아직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교민 철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보호 관련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이란 내 일부 지역에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 공관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교민 안전을 확인하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란과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관에서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국방부도 정경두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에 파병된 우리 부대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살폈습니다. 청와대는 교민 안전과 경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탄 개발 과정의 개입 의혹과 채무 관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한국당은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이틀간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탄 개발 과정 개입 의혹이나 채무 관계 등을 쟁점화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와 자질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틀째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을 이 정부의 당면 최대의 과제로 알고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끝났지만 여야는 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사적 단체로 의심하고 있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추가 검증위원회에 대한 합의는 일단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치소문에 빠져나옵니다. 신경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네, 형사처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즉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승객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지휘부 6명이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지휘부는 영장심사에서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 2명도 영장심사 법정에 나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해경지휘부가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등 구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항박일지 등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윤석열 총장 참모들과 수사 지휘부가 바뀔지였는데 모두 교체가 됐고 이 같은 인사 내용이나 또 인사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볼 때 검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남일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사장 32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대검 참모들은 대부분 고검 차장검사나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됐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함께한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했고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재수사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했는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휘해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역시 제주지검장으로 옮겼습니다. 대검 참모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주요 수사를 이끌던 일선 지검장들 역시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윤 총장이 지난 인사 때 직접 추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사건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역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갑니다. 법무부는 임명 1년도 안 된 고위 검사들을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에 대해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 의지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이 마음껏 수사하게 가만히 두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등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왔으니 인사권으로 저지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항명성 사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가능성에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 기꺼이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사 발표 직전 추미애 장관이 오후 5시쯤 청와대에 들어와 문 대통령을 만나고 저녁 7시 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네,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대검은 인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날을 세웠었는데 저녁에 법무부의 전격적인 발표가 난 이후에는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거나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인사가 있고 검찰 개혁 절차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과의 긴장 관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찰 물갈이 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집단 사표나 성명 발표도 따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검찰 개혁 작업이 한창인 시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수뇌부는 어제 저녁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총장이 마련한 자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직 쇄신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만큼 앞으로 인사나 검찰개혁입법 후속 절차를 둘러싸고 충돌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은 잇따라 이번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에 대해선 검찰이 법 절차와 조직 근간을 무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도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장관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인사가 나기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 입장을 내고 이에 반박하기를 반복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각각 2번의 입장문을 내며 맞섰습니다. 시작은 법무부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만나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러자 오후 2시 40분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무부와의 갈등을 자세히 밝힌 이례적인 공지였습니다. 대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만나자 했다는 시간을 밝히며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만나자고 한 오전 10시 30분은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이라는 겁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 시기, 범위, 대상 등 인사 방향을 설명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대검은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만들어 오라 했다고 밝힌 겁니다. 대검은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야 그에 따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4시 법무부가 또 움직였습니다. 검찰에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의견을 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사람을 통해 검사 인사안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장관과 만날 것을 요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50분 뒤인 4시 50분, 대검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틀 전 오후 6시부터 1시간 가까이 따로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고 윤 총장은 주무부서가 먼저 만들어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가능성은 앞서 두 나라의 입장을 보신 것처럼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에 대해 여전히 경고를 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보복에 나선 이란은 하지만 이건 전쟁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곳곳에 심어놨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행동 대신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인데요. 금융시장도 일단 안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새벽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8일이죠. 뉴욕 주식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6% 상승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5%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평가절하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위기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금융시장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가 잦아들면서 국제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9% 하락한 59.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국제 유가가 5% 정도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켜봐야 할 게 어떤 변수가 또 자극이 돼서 다시 충돌을 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유럽 각국도 이에 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 이어서 영국도 앞서 밝힌 바 있고요. 스페인과 덴마크도 밝혔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군 일부를 인접국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라크 내 일부 병력을 쿠웨이트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도 자국군 일부를 쿠웨이트로 보냈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도 이라크 내 독일군 120명 가운데 30명을 요르단과 쿠웨이트로 이동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영국의 국방장관도 이라크가 원한다면 현지 주둔 중인 영국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라크에는 유럽연합 19개 나라 3천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라크에 있는 동맹군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한다며 이란의 추가적인 군사행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면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4.15 총선에서 위성정당 등장이 현실화됐습니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른미래당 분열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국가 대개주를 위한 인식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일본 도쿄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 의원연맹 회장과 만나 한일 갈등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일 일한 의원연맹 총회 이후 2개월여 만에 만남입니다. 한일 의원 외교가 재가동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주택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정부가 지금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동시에 3차 조사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2월 말까지는 정부의 합동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이 신설이 됩니다.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늘려서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로 주요 단속 대상은 수요가 늘어날 굴비와 돔류 등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어제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해 140여 곳 공공기관들이 나섰고 취업준비생들은 모의 면접과 인사 담당자들의 설명회 등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보다 2,000명 넘게 늘어난 25,6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평가 요소에 없는 항목을 적용해 경기 실적이 낮은 특정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보석 신문에 관한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대전 통영고속도로 고성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시외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5명 가운데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신년음악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있었던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면서 문화예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말, 연초 가요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열린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도 올해의 가수상 앨범 부분 2분기 등 3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에서 개봉된 외국 영화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됐습니다. 역대 2위였던 아바타 기록을 어제 넘어섰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민생 법안들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원과 유치원 3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지 한국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경부선, 내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밤사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륙 곳곳 영하의 기온 나타나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기온은 낮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기승입니다. 중부와 대구 등지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스의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8년 무거운 형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사 돈 350억여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60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기망하면서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의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스가 내 회사라면 사장과 격리 책임자가 20년간 횡령하도록 뒀겠느냐며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했고 어느 대기업이 뇌물을 매달 주고 장부 처리를 하느냐며 뇌물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유명인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돈을 요구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명 배우와 아이돌 가수, 요리사 등이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 문자 메시지 내용을 해킹당했고 해커는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는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으며 일부 연예인은 실제로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사기 등의 혐의로 A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이사장 B씨의 행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3년간 운영하다 지난달 30일 돌연 폐업했습니다. B씨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객들이 결제한 성형, 피부과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총 8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톤 덤프트럭 운전자가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50대 트럭 운전사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검문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나 횡설수설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고조되고 있는 중동 위기 상황이 북핵 문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란이 어제 이라크 미군 기지 두 곳을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습니다. 군사적 전면 충돌의 우려가 높았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추가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중동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복과 추가 보복을 거쳐서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제재를 선택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이번 중동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확전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이란 쪽에서 먼저 확전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자신들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네. 그러나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휘하던 쿠드스군 측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 영토를 공격을 한다면 이제 전제 조건을 붙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고 또 뭐 제3 두바이라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전제가 붙은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두 군데가 공격을 받았는데 둘 다 미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사상자가 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현재 시간으로 어제 밤 새벽에 발표를 한 내용 같은 것이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일단 확전은 피하겠다 해서 한 고비는 현재 넘어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란도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전면전을 하면 너무나도 큰 손해고요. 특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해서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쟁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었거든요. 지난번 시리아에서도 봤을 것처럼 사실 쿠르드족을 두고 일방적인 철수를 할 만큼 그 정도로 개입 축소하는 것이 트럼프 대외 정책 3년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뭐 여전히 저는 국내 정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그런 국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인 희생자가 먼저 한 명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확전의 그런 또 의지는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란 측에서 나름대로 저는 공격을 좀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맛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경제 제재로 돌아서고 또 거기에 핵심인 이란과의 핵 협상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이제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긴장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한 또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란의 뭐 테헤란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시아파의 반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엔에서 테러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던 뭐 히즈볼라나 뭐 하마스 같은 그 레바논과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고 또 중동 내에 그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약 미군들과 또 미군 민간인들, 그리고 미국 민간인들을 공격을 한다면 또 그것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은 또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네, 김 교수님. 네. 미국과 이란의 전면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 것,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일단 다행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란 미국의 충돌 사태가 상당히 그 휘발성이 지금 없어지면서 약화되고 있는 것, 이 자체는 북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저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을 포함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긍정적이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그 흐름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이 사태를 일단락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북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최소한의 관리, 나아가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저는 이번 이란 사태가 단기간에 정리가 된다면 북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 호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동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을 텐데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도 다행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사태가 커지거나 또는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그 수위 또는 그 순위 자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그야말로 이제 그 고화 상태에 빠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이란과 미국의 상황 자체가 좀 더 나은 방향 쪽으로 오히려 지금의 국면들을 좀 풀어가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북미 부분에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그 미국과의 이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북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국면에서 만약에 이란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커지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뭔가 성과를 거두거나 또는 북한과의 관리라고 하는 측면들을 잘 풀어가야 되는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의 흐름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군이 무장 드론을 이용해서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하고 뭐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북한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메시지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 솔레이마니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그 북한의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란과 북한의 상황 자체가 같은가 여부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그 북한에 대한 우호 세력이 늘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한 그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더라면 과거에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담, 또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다른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북한 체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란과 북한 상황 자체를 동일시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뭐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란의 보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 내용 중에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보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이란뿐만 아니고 북한에도 같이 적용될 만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이미 그 이란과의 핵 합의,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이제 포괄적 행동 계획이라고 불리는 JCPOA를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핵 합의가 아니라 이것이 뭐 15년 후에는 합의 자체가 없어지고 다시 그 이란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그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고 또 사찰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겠다 했고 사실 2018년 일방적으로 폐기를 발표를 했죠. 네. 저는 이건 북한에 대해서 적지 않은 또 함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원하는 핵 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찰도 돼야 되고 미사일도 포함돼야 되고 완전한 이른바 CBID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두 국가, 이란과 북한과의 핵 합의도 같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는 양보를 하면서 이란한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네. 대외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 국내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주목을 하면서 북한과의 핵 합의의 핵 협상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게 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더 강력한 비핵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은 2018년도부터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관련된 논의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 또 남북미의 판문점 접촉 이런 세 번에 걸친 이제 그 정상들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동안에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회담을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스몰딜과 빅딜 사이에서 아직 접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북미의 그동안에 그 축적되어 온 그런 대화와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부분을 이란 상황에 똑같이 접목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 자체가 지금의 상황 정도에서 정리가 안 되고 더 나빠질 경우에는 그것이 북미에도 영향은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 지금의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의 그 지금의 충돌 사태가 정리가 된다라면 오히려 북미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을 더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북한과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내놓고 그 과정에서 대선에도 긍정적으로 그것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는 그 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북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의 갈등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좀 살펴보죠. 북한과 관련된 얘기들이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을 이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남과 북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 부분에 주력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지금 그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현실 인식을 갖고 또 현실성 있는 좀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지금 문 대통령 신년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협상이 안 되니까 남북 관계를 통해서 돌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남북 관계에 대한 돌파의 이 노력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정부가 내내 했었죠. 그러니까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했지만 결국 북한이 전혀 호응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 돌파 노선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한국은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북한한테는 그렇게 북한이 받아들이거나 북한한테 매혹적인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걸 설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 정부의 계속 제안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이렇게 되면 계속 북한과의 이 사실상은 저는 협상이라고 보는데 협상에서 우리 입지가 좁아들고 또 이게 잘못하다가는 미국과의 지금 공조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미국과의 공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현실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북미 간의 대화도 되는 것이고 남북 관계도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북미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막혀 있는 거고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우선시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 관계가 진전이 돼야지 남북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우선되면 안 된다. 결국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겁니다.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한국이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면서 이 제재 공조가 흐트러질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해리스 대사가 얘기한 건 사실 워싱턴의 생각이죠. 그게 전달됐다고 봅니다. 네, 현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5개 협력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이제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원건 교수님께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것, 또 북미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또는 소극적으로 하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중매자 촉진자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남북관계에서의 여지들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그 여지들에 있어서 지금 5가지 정도 제안들은 그렇게 아주 하드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그런 그 접근들을 해나간다면 예를 들면 뭐 유네스코의 지금 이제 그 군사 분계선상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비무장지대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도쿄 올림픽의 공동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북한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이제 북미 부분을 같이 고민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북한이 이른바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돼서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언급이랄지 또는 또 북한에 대한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좀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뭐 저는 이제 그 미국 대사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상보적 관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충분할 필요가 있다. 또 한미 당국자 간에 많은 대화가
있으면서 이러한 오해들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죠.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얘기를 했었고 또 금강산 관광은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통일부 차관이 500명의 대학생을 좀 보내겠다. 근데 그 발언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통일부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을 했고 또 금강산 관광을 하면은 이제 그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게 문제니까 현물로 들어가는 방법. 근데 여전히 이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남북 합작 사업입니다. 합작 사업은 제재에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서 우리 정부가 계속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들으면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한국한테 요구하는 거는 작년 1월 김정은 시정에서 명확하게 한국이 제재에 상관없이 진행을 해라라는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죠. 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개별 관광 수준이랄지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아낸다면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지금의 제재 국면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부분도 비슷하고요. 네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개 혐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5개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회의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주도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 오선민 기자가 전합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한국당의 집단 행동을 지시한 걸로 봤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을 위원회별로 점거하도록 지시하고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최이버 의원 감금하기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앞서 JTBC가 보도한 나 전 원내대표의 감금 지시 정황도 검찰은 사실로 봤습니다. 여상규, 정가빈 의원 등이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감금을 풀지 않으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나 전 원내대표는 물러나면 안 된다며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거나 로텐더홀로 다 이동하라는 등 의원들의 동선을 세세히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모의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이 밖에 검찰 공소장에는 지휘를 하는 의원을 둔 몸싸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안 움직일 거니까 앞뒤 간격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간격으로.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휘하는 한 사람 홍철호 의원입니다. 검찰은 홍 의원이 회의장 진입 저지를 위한 대열 정비를 지휘했고 의원들이 오열 횡대로 도열해 사개특위 위원들을 막았다고 봤습니다. 이번엔 정개특위 회의장 앞입니다. 한국당의 대열 맨 앞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막는 한 의원, 장재원 의원입니다. 검찰은 장 의원이 대열에서 가장 앞자리에 섰고 장 의원 뒤에서 한국당 당직자들이 스크럼을 짰다고 봤습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위안과에서의 법안 접수 방해 상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관계자 중 누군가 팩스 막아라고 소리치자 의원들이 뛰어와 법안 서류를 빼앗았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은재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류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며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더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안과 밖에 긴박한 순간도 자세히 나옵니다. 민경욱 의원은 다른 사람의 목을 왼팔로 감은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았고 김정재 의원은 다른 사람의 넥타이를 잡아 의안과 밖으로 밀어냈다고 적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보복 공격과 관련해 즉각적인 강경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강력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는 없었고 모든 장병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경제 제재를 선택하면서 일단 전면 충돌의 위기는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에 나선 이란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메시지가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미군 밀집 지역을 공격하지는 않았고 공격 계획도 미리 이라크 총리를 거쳐서 미국에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탄 개발 과정의 개입 의혹과 채무 관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한국당은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책임의 여지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2명의 승진과 전보 인사가 발표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감찰부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도 전보됐습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내용에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고 윤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은 인사와 앞으로 있을 검찰 개혁 절차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소말리아 의회와 가까운 검문소 근처에서 차량에 실려있던 폭탄이 터진 건데요.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장단체들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테러를 더 자주 저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탄 집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는데요. 집 안에 있던 3명의 아이와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아이들의 할머니로 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일단 방화가 아닌 사고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아침 멕시코 서북부 지역에서는 화물열차와 버스가 부딪혀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물열차를 소유한 운송회사 측은 버스가 화물열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서 새떼가 춤추듯 움직이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어스름한 해질녘을 배경으로 수천 마리의 새들이 일렁일렁 춤을 추듯 날아다닙니다. 넋을 놓고 볼 만큼 장관을 연출하는 주인공들은 바로 찌르레기 떼인데요. 겨울을 나기 위해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날아온 겁니다. 구름처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이유는 천적을 위협해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춤사위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찌르레기의 숫자는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오늘 아침 영하권인 지역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밤사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현재 내륙 곳곳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가리키고요. 동두천의 경우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체감온도는 영하 6도, 그리고 대관령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워지면 공기의 질은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여전히 높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됐고요. 현재 국내 미세먼지까지 쌓이면서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과 대구 등지에서 나쁨 수준 예상이 됩니다. 현재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현재 출근길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나쁨 기준이 35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대부분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는 특히 더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지만 경기도는 계속해서 일평균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전해드린 대로 일촉즉발 위기에 있던 미국과 이란은 서로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전해진 소식은 이라크 바그다드의 대사관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로켓 공격이 있었다는 건데요. 일단 전해진 건 여기까지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누가 벌인 일인지가 밝혀져야겠죠? 네, 일단 시아파 민병대 등 친이란 세력들의 소행이 아니냐 하는 분석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그린존에 떨어진 로켓이 과거 소련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 카투사 로켓이기 때문입니다. 이라크군은 현지 시간 8일 밤 그린존에 카투사 로켓 2발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존은 바그다드에서 미국 대사관 등 각국 공관이 밀집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는 없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가입을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오는 7월 8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율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을 쉬는 요일을 정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이나 혼잡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2017년에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 포인트를 제공하고요. 이를 자동차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자신의 손을 잡아당긴 한 신도에게 역정을 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볼에 키스해달라고 요구한 수녀에게 장난스럽게 응대를 해서 화제를 낳았습니다. 수녀가 들뜬 표정으로 키스해주세요라고 외치자 교황은 나를 깨물으려고요 라는 그런 장난스러운 발언으로 대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어제 이라크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했는데 미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은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면전으로 갈 경우는 상당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슐레이마니를 공격해서 피살시킨 다음에 중동 산유 국가 중에서 이 카타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그 후 이제 카타르의 그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왜 카타르냐면 카타르가
걸프 산유국 중에서 이란과 가장 밀접하게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제스처를 좀 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란도 보복 공격을 하자마자 외무장관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방어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들 뭐를 피하기 위한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로 보입니다. 네, 보복과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경우에 미국으로서도 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을까요? 미국 내에서? 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비판을 할 때 중동에 쓸데없이 개입을 해서 많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네. 그래서 나는 이 중동에서 발을 빼겠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자원은 이제 미국이 이제 자립할 정도로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됐다. 이제 뭐 그런 것을 하고 자기의 치적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다시 참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전임 정권에서 못한 것을 확실히 했다라면서 지금 선거용 멘트를 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추가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란 경제에 어느 정도나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세요? 이미 이란의 제재를 79년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점점 강도가 더 세지고 막 이랬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란은 많은 뭐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도 이란의 서민층들이 대규모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은 이것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확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도 이제 계속 이건 뭐 잠깐일 것이고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타개해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EU,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좀 호전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란으로서도 미국과의 뭐 전면 군사적인 충돌을 피한 것은 뭐 다행일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살인적인 경제 제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이란으로서는 말이죠. 지금 이란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네. 나라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중국에 대량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계속한다면은 뭐 미국이 제재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 정도 선에서 보복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말이죠. 지금 이란은 정보를 통제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이번에 이제 보복을 제대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네. 선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꾸두스군입니다. 꾸두스군은 자신들의 사령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꾸두스군은 해외 정보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안 하더라도 친이란적인 그런 친이란적이면서도 반미적인 그런 단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바그다드에 떨어진 것도 아마 그냥 그런 종류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류는 종종 좀 있을 겁니다. 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차원에서 대미 항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쿠드스군은 그동안 시아 벨트,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시아권 벨트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히즈볼라 이렇게 네. 이제 연결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반미 항쟁을 계속했던 그런 것을 조직한 것이 바로 이 꾸두스 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슐레이마니를 공격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슐레이마니는 비록 제거됐다 하더라도 아직 그 조직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갖고 계속적인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추가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지금처럼 이제 전면적인 곳까지 가려는 그런 위험보다는 이제 국지적인 이제 테러 형태로 나타나겠죠. 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중동 국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뭐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면 자기네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슐레이마니를 제거했을 때만 해도
웬만한 이 아랍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성명조차를 나오지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더군다나 이제 이 미국의 동조를 하는 나라들은 이란이 공격을 하겠다 하면서 예를 들은 것이 UAE의 두바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워낙 적대적인 관계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 아랍 국가들을 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전면적인 확전은 이제 피해갔고 국지적인 것은 그동안 뭐 계속적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겠죠. 네, 이란이 추가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이스라엘의 지금 태도는 어떻습니까? 별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네. 뭐 당연히 이제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는 이란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에 있는 히즈블라가 바로 이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쉬아파 무장 단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바로 레바논 정부가 아니고 네. 바로 이 히즈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즈블라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핵 합의에서 사실상 탈퇴하기로 이란이 며칠 전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뭐 구체적인 핵무기 재개발을 위해서 그런 단계들을 밟아갈까요? 이제 서서히 조금씩은 이제 제스처는 취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안 하면 EU 너희들이라도 이제 우리들에 대한 경제 교류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EU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좀 움직여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제스처는 계속 취할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핵 합의로 다시 양국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뭐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한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기름값이 오를지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소비자도 기업도 걱정이 컸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루 새 4.4원 올랐습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이 알려지자 5% 넘게 올랐습니다. 2, 3주 뒤엔 국내에 반영되는데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 1,500원 선 중반인 휘발유 값이 1,7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때는 뭐 용돈을 줄이든지.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산이다 보니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특히 이라크 정유시설에 피해가 있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우리나라가 4번째로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에 진출한 건설회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신도시와 정유공장 등 14개 건설 현장에 1,400명의 우리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 현장이 이란의 공격 지점과 멀어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금융, 국제유가, 실물경제 등 5개 반으로 나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정유업계와 함께 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와 LNG 수입에서 중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단 민관이 갖고 있는 비축유를 풀고 대체 수입처도 찾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리는 목요일 순서입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말할 작품은 아무래도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네요. 사실은 마지막 작품이지만 네. 이 영화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원래 원작은 1977년에 나와서 지금 시리즈로 따지자면 4, 5, 6편인 게 가장 먼저 개봉했던 작품이라서 아마 이 시리즈 순서라는 게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고 어떻게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본 거는 4, 5, 6편에 해당하는 그 작품이 맞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행을 거뒀고 그래서 4, 5, 6편만 만들어져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사실은 90년대에 이제 프리퀄이라고 하죠.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만들었던 게 1, 2, 3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왜 이게 에피소드 1이야 라고 하지만 이야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바로 그렇게 따지자면 7, 8, 9편에 해당하는 이런 걸 이제 시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 뒤에 붙는 이야기죠. 네. 뒤에 붙는 이 3부작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부작은 새롭게 등장한 바로 이제 그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둠의 세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빛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다이, 라스트 제다이가 이제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이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를 펼쳐 보이게 되는데 좀 새로운 점이었다면 바로 보시다시피 여성 제다이가 등장했다는 점이 좀 특이했다면 특이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담 드라벨 같은 굉장히 명배우가 이번에는 그 말 그대로 좀 악역으로 등장을 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 나갔는데 이제 결말을 좀 맺어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추억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추이라고 부르는 추바카, 지금 방금 봤던 추바카도 등장하고 뭐 R2D2도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들도 다시 등장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던 영화긴 합니다만 네. 이게 어떠냐면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시사회보다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마니아 팬들은 일본까지 가서 보고 오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그러면 보통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은 동시 개봉을 하잖아요. 근데 24일 날 이미 개봉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 개봉했을까? 네. 그만큼 한국에선 그다지 흥행이 잘 안 되는 또 작품이 스타워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적이 안 좋았었던. 약간 숫자를 말씀드리면 놀랐을 때요. 네. 어벤져스가 1000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95만 명밖에, 그러니까 100만 명을 안 됐네요. 못 채웠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참 잘 안 되는 시리즈라도 이 평가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작품 이제 42년 동안 이어오다가 마지막 작품으로 나온다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나 보죠? 그런 게 있나 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4, 5, 6편 나오고 나서 1, 2, 3편이 나온 걸 아무도 기대를 못했듯이 그리고 한편으로 1, 2, 3편이 나오고 나서 7, 8, 9편이 나오는 걸 몰랐듯이 너무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소재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 흥행이 잘 안 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인용되고 그리고 나오게 된 많은 것들 우리 왜 포스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가령 자막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는 자막도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음악도 딱 들으면 저거 스타워즈 음악이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한 소재를 디즈니에서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2022년에 다른 시리즈로 돌아올 것이라는 건 예고는 되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다이라던가 그 스카이워커 이 두 집안의 어떤 혹은 두 캐릭터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한 솔로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알지만 한 솔로는 뭐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77년 작품이니까 이걸 보고 성장한 세대가 4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자식 세대와 함께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스피노프라고 부르죠. 또 다른 이야기로 아마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뭐 스타워즈는 영원하겠네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동물들이 나오는 또 영화가 한 편 있어요. 그 말을 알아듣는 박사가 있는 거죠. 네. 동물들도 분명히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의 언어를 모르니까 네. 그냥 짖는 소리, 우는 소리로 들릴 텐데 이 닥터 드리들은 다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던 이 닥터 드리들이 여왕의 그 몸이 굉장히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약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바로 이 영화의 과정인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주 유명한 배우의 목소리로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몸값이 아닐까라고 계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가령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지금 닥터 드리드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셀레나 고메즈 그리고 호랑이로 나오는 라이프 파인즈 그리고 톰 헐랜드 스파이더맨이었던 뭐 아니면 마리온 꼬띠아르는 여우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배우들이 이제 역할을 맡아가지고 얼굴은 동물입니다만 명품 연기를 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흥미로운 거는
정말 오랜만에 아이언맨이 아닌 역할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네.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아이언맨이 우리가 좀 결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영화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맞습니다. 영화가 될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는데 딸을 잃은 아버지를 다룬 얘기예요. 우리 뭐 여러 작품 나를 찾아줘라던가 이런 작품들에도 비슷한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이언 맥큐언이라는 작가 속죄라는 작품도 유명하고요. 체스틸 비치에서라는 작품도 개봉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뭐 포인트 카드 있습니까? 현금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받는 과정에 아이가 분명히 가판대 옆에 있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서 찾는 게 아니라 이 5살짜리 아이를 영영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내 사이도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더 좀 진행이 되는데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이제 공무원, 고위공무원 친구가 갑자기 내 아내 아이를 찾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심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전계를 떠나면서 이 두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잃어버린 한 가족과 네. 동심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속 깊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셜록으로 잘 알려진 컴버배치가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이자 이 영화의 제작자로 나서서 첫 번째 제작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골든글러브에서도 상을 받은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네. 참 얼마나 그 말을 센스 있으면서도 뼈가 있고 또 넘치지 않으면서 유머러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을 받으면서도 장벽 얘기를 한 게 참 화제가 많이 됐어요. 1인치의 자막의 장벽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게 네. 왜냐면 마치 그 미국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영어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자막 영화라 부르는 것들을 되게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보는 영화 그리고 뭐 소수의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영화 이렇게 너무 고상한 영화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클래식하면 좀 굉장히 고상해서 네. 조금 벽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도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실제 배워서 직접 들으면 더 재미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사실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는 자막 영화가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막을 넘어서면 세계 영화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봉준호 감독이 수상소감으로 얘기했다는 건 역시 정말 센스 있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전에 그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기도 하죠. 미국 영화들은 사실 로컬 영화제다. 왜냐하면 미국 영화만 상영이 되는 그리고 수상을 하는 영화상이고 칸느나 베를린이나 그리고 베니스처럼 전 세계 영화들의 경합을 벌이는 영화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뼈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역시 봉준호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로컬 영화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말도 아카데미상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뚫을 수 있을지도 맞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꽉 막힌 도로 위를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킬 도시명 항공기와 또 드론 택시를 포함해서 미래 도시를 미리 볼 수 있는 곳,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 전시회입니다. 곧 현실화가 될 모습들입니다. 박영우 기자가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이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명 항공기입니다. 앞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요, 이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기와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미래도시, 10년 안에 만들겠다는 게 현대자동차의 구상입니다. 일본 도요타도 내년부터 후지산 아래에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없이 손님만 타고 하늘을 오가는 드론 택시를 선보인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인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넣은 전기 트럭 리비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배달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5G 기술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차는 한층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버튼이 사라진 자리를 체험 모니터로 고화질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CES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컸습니다. 하이얼과 TCL 등이 전 시장을 차렸지만 알리바바와 샤오미 같은 상징적인 중국 기업은 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기조연설을 한 것도 논란입니다. IT 업계와 관계없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선 보이콧 해시태그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박여우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천 KB 하나은행이 최하위 부산 BNK를 제압하고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나은행은 어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BNK를 83대 80으로 이겼습니다. 마이샤가 20득점, 강희슬이 19득점을 올리며 하나은행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8승 10패가 된 하나은행은 인천 신한은행과의 공동 3위에서 단독 3위가 됐습니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 밤사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내륙 곳곳 영하의 기온 나타나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기온은 낮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기승이죠. 중부와 대구 등지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보복 공격과 관련해 즉각적인 강경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란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강력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는 없었고 모든 장병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인 반격 대신에 경제 제재를 선택하면서 일단 전면 충돌의 위기는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검찰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고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기해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동탄 개발 과정의 개입 의혹과 채무 관계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한국당은 추가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1심과 2심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안 전 검사장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